네, 여러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2회 모의고사 두 번째 모의고사입니다. 자, 이번 모의고사는 또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교재는 680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다음 중 세법상 기간과 기한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기간은 뭐예요?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이런 것처럼 연속된 어떠한 기간을 얘기해요. 그리고 기한은 뭐죠?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이런 것처럼 특정된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간을 일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기간 계산 시 산입하지 않는다. 뭐예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죠. 그리고 기간은 별도로 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23년 12월 31일로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은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 24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는데 3월 31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루 넘어가야지. 일요일이야. 또 어떻게? 또 하루 넘어가야지. 그렇게 가야지 그 전날 마치는 건 아닙니다.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죠, 기한이.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때 전송된 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3번이 잘못됐고요. 2번, 다음 중 국세부가 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요거 이제 항상 나오고 있죠. 사실은 이제 요렇게 개념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매번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국세 부과의 원칙 뭐예요? 세금을 부과받아가지고 실신해가지고 돌아가셔서 근조화환 받았다. 이렇게라도 기억하라 그랬죠. 유치해도. 이 중에 아닌 것보다 기업회계의 존중. 요거는 세법 적용의 원칙에 있었습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고. 3번. 다음 중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에 대해서 성립한 이후에 법이 개정됐다 그래서 소급해서 과세할 수 없다. 요게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소급해서 법이 바뀐 경우도 있지만 국세청의 해석이나 관행이 받아들여진 이후에는 얘를 또 소급해서 과세할 수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입니다. 자, 납세자에게 불리한 소급표, 유리한 소급표 모두 다 인정되지 않는다. 자, 유리한 소급표는 인정된다 그랬어요. 얘는 인정된다. 과세기간 중에 법률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진정 소급표라 그래가지고 얘는 인정됩니다. 잘못된 거 3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신문기사 일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자, 내용을 쭉 보시면 내가 이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마쳤는데 미처 세액 공제 사항을 등록을 몇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럼 추가적으로 환급을 받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게 뭐다? 경정청구다. 어려운 거 아니었고. 5번. 다음 중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세 환급금은 뭐냐면 국가가 징수를 했는데 너무 많이 내거나 두 번 내거나 그래서 납세자한테 다시 돌려주는 걸 국세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국세 환급 가산금은 뭐예요?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만약에 안 냈어. 그러면 납세자가 납부해야 될 세금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금액, 이건 뭐예요? 납부지연 가산금에 대한 설명이죠. 납부지연 가산금에 대한 설명이고 이자 성격의 세금이죠. 국세환급 가산금은 뭐냐면 국가가 보상해주는 이자 성격이에요. 국가가 추가로 나에게 더 주는 거지. 국세환급금하고 같이. 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몇 년간? 5년간입니다. 환급 가산금도 마찬가지예요. 환급 가산금도 마찬가지 10년이 아니라 5년간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 1번입니다. 6번. 자, 5번까지가 우리 이제 국세기본법 총설에 관한 내용이었고, 6번 보겠습니다. 차후연도 법인의 세무조정 시에 반대 조정이 필요한 건 뭘까요? 유보로 소득 처분한 건 뭐냐 이거죠.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유보, 접대비 한도 초과액 기타 사회 유출,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상여, 벌과금 기타 사회 유출. 1번이 되겠네요. 7번. 법인세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필요 없는 경우. 세무조정을 안 해도 되는 경우.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발생주의에 따라서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이것도 우리가 회계상의 귀속 시기와 세법상의 귀속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기업 회계에서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 둘 다 뭘로 봐요? 발생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기간 귀속분에 대해서 기말 시점에 모두 발생주의 분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어때요?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현금주의를 따라요. 그래서 이자 수익인 경우에는 너 돈 들어올 때 인식하고 이자 비용인 경우에는 돈 나갈 때 인식하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기업회계에서 발생주의 처리를 했다면 이자 비용인 경우에는 발생주의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규정이 있죠. 자, 이자 수익도 마찬가지로 발생주의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만? 원천 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을 해줍니다. 자, 이건 그럼 어떤 경우예요?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미지급 비용을 계상했다는 얘기는 발생주의 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회계가 발생주의 처리를 하면 세법도 인정한다. 세무조정이 있다 없다? 없다. 1번부터 정답이네. 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직원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많이 인건비를 줬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인건비 많이 줬으니까 손금 불산입해야지. 보유 중인 단기매매증권을 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으로 발생했네. 입금 불산입해야지. 평가이익 같은 거 인정 안 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얘를 뭘로 했대? 완성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입금 불산입해서 진행 기준 따라가야죠. 자, 용역에 대해서 기업회계는 어떻게 인식해요? 진행 기준으로 인식합니다. 맞죠? 택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택수도 원칙이 진행 기준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랬죠? 중소기업이 진행 기준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얘를 인도 기준으로 봐서 신고 조정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특례가 하나 있었죠. 용역의 수익에 대한 귀속 시기 그렇게 여러분 정리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자 8번. 자, 주식회사 3일은 대주주이자 임원인 홍길동, 출자 임원이겠네요. 홍길동에게 시가 5억 원인 유가증권을 2억 원에 매입하였다. 이거 뭐예요? 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두 번째 유가증권을, 세 번째 저가로 매입했다.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시가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시가하고 저가로 받은 대가의 차익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입금 산입한다. 자, 근데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회계상 장부에서 유가증권은 얼마로 지금 취득가액이 인식돼 있어요? 2억 원을 매입했으니까 2억 원으로 인식돼 있겠지. 순자산 2억 원으로. 자, 텍스상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돼 있을까? 유가증권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라고? 5억으로 보라고. 2억으로 사왔지만 5억으로 보라고요. 그럼 순자산이 지금 2억에서 5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금 산입이고 세무상 순자산이 3억이 더 커야 되니까 입금 산입 3억, 유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소득 처분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대주주 임원 뭐 이렇게 해갖고 막 배당 있는 상여 이렇게 가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렇게 자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거다라고 주의를 하시고 9번 가보겠습니다. 9번. 법인세법상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요? 하나씩 볼까요? 자산 수증 이익은 입금이죠. 근데 자산 수증 이익을 2월 결손금에 보전시켰어. 그럼 뭐야? 입금 불산입. 자, 국세 과호납금에 대한 환급금에 대한 이자 입금 불산입. 유형자산의 양도금액 입금 산입.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입금 불산입. 뭐예요? 1,600만 원. 자, 10번. 다음 자료는 3일의 손익계산서에서 비용 처리된 거래요. 이 중에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하나씩 찾으라는 건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죠? 직장 회식비는 당연히 손금이고 출자 임원에게 사택 유지한 것은 손금불산입이죠. 일정한 법률에 따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지엽적인 부분인데 여러분 한번 볼게요. 실제 발생한 손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은요. 손금불산입을 할 건데 해당 금액의 3분의 2만큼을 손금불산입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요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교재 이거 몇 번이에요? 10번이죠? 교재 114페이지 맨 위에 여러분 한번 복습 더 해보세요. 거기 보면은 실제 발생한 손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3분의 2만큼을 손금불산입한다라는 내용이 같이 있어요. 임직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당연히 이건 뭐야? 송금이죠. 사용자 부담금 송금이다. 그럼 송금 불산입되는 거는 100하고 이거 3분의 2니까 200 나오죠. 200이죠? 그럼 얼마야? 300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확실히 송금불산입인 건 알겠는데 정답이 400이 없어.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 뭐야? 뭔가 내가 놓친 게 있나? 이렇게. 여기서 지금 3분의 2만큼만 송금불산입 금액으로 산입을 해야 되는 거죠. 11번 갑니다. 3일은 23년도 업무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77만 원, 이 중에서 가산세 7만 원. 신고기간 경과하고 납부했대요. 일단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손금, 그런데 가산세는 손금 불산입. 그래서 7만 원만큼을 손금 불산입하고 세금으로 낸 거니까 기타 사유유출 봅니다. 12번. 자,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맞는 거. 재고자산은요, 영업장별로 상이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죠.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신고하지 않았을 때 선입선출법으로 해야죠.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신고를 신고기한 경과해서 늦게 했어. 늦게 신고했으면 임의 변경이잖아요. 임의 변경인 경우에 선입선출하고 당초 신고한 거 중에 어떻게? 큰 걸로 평가합니다. 3번이 맞죠? 4번이 하나 더 있네. 세무상 재고자산의 평가 금액이 재무상태표상 기말가액보다 작은 경우, 세무상 예를 들어 50인데 장부상에는 기말가액보다 세무상이 재무상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가 100이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재고자산을 50만큼 줄어들어야 되니까 입금 불산입 혹은 송금 산입 이렇게 가야지.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얘는 지금 거꾸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3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13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의한 3일의 21기 사학년도 세무조정 사항이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거 뭐냐면 이제 순효과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이란 얘기는 가산하는 세무조정과 차감하는 세무조정의 순효과. 자, 볼게요. 일단 회사계산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상 내가 비용 반영한 거고, 세법상 상각 범위액은 텍스상 한도를 계산한 거겠죠. 자, 우리가 계산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건 전년도에 상각 부인액이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게 전년도에 송금불산입 유보 처리된 애들이지. 얘는 없어요. 자, 건물 봅니다. 세법상 상각비가 더 크네? 그럼 뭐야? 시인 부족액이 200만큼 나왔죠? 시인 부족액이 200만큼 나왔고 전기에 부인한 게 150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 손금 산입 얼마만큼? 150만큼 세무조정할 수 있는 거지. 회사 계상이 400이고 텍스 한도가 300이야. 그러면 텍스상 한도 초과한 게 지금 100만 원이죠. 손금 불산입 얘는 100만 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작년에도 100만 원 부인당했고 올해도 100만 원 추가로 부인돼서 누적 유보가 생긴 거예요. 자, 영업권은 어떻게 됐어? 100만 원인데 한도가 20이니까 시인 부족액 20이 발생했거든요. 세무조정 있다 없다? 얘는 할 거 없죠. 왜냐면 전년도 넘어온 게 없잖아. 자, 그러면 순효과 차감하는 세무조정 150, 가산하는 세무조정 100. 그러면 결국 50만 원 감소 이렇게 봐야죠. 순효과는. 됐죠? 요 감가상각비를 한도를 계산해라 이런 게 아니니까 요 정도 효과는 여러분들이 잘 찾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14번 갑니다. 자, 3일에 연도별 법인세법상 일반기부금 세무조정 내역입니다. 요것도 여러분 종종 나오니까 정리를 잘하고 있으셔야 돼요. 과거하고 달라진 내용으로 해서 이제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면 나올 수 있으니까 볼게요. 22년도에 일반기부금 지출을 1,600만 원 했고 일반기부금 한도가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지출을 더 많이 했잖아. 22년도에 그래서 손금 불산입 일반 기부금 지출 한도 초과액 600만 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3년에 넘어왔더니 이번에는 일반 기부금 한도액이 2,500만 원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한도에서 전년도에 손금 불산입한 애를 전체 손금 산입을 먼저 해줍니다. 발생한 거 순서대로 2월 된 결손금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한도가 얼마가 됐어요? 2,500 중에서 600만 원은 송금 산입을 해버렸더니 이제는 한도가 1,9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2,000만 원하고 1,900만 원하고 단기 기부금 지출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단기에는 한도가 1,900이 됐죠. 이제 1,900보다 더 썼네? 그러면 두 번째 단기 거 어떻게 된다? 손금 불산입 100만 원. 아, 이게 지금 요런 식으로 됐죠? 100만 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볼까요? 이렇게 있지. 2022년도에 송금 불산입 600만 원 들어가고 23년도에 송금 산입 먼저 넣고
다음에 남아있는 1900하고 비교해서 송금불산입 단기거 초과액 다시 한 번 더 만드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송금산입 된다. 15번 다음 접대비 조정 명세서 갑은 3일에 김철수 과장이 작성한 건데 매출액 100억 원 중에서 특수관계의 거래 50억 원을 전액 일반 수입으로 했대요. 그래서 정확한 조정 계산서를 작성한다면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지금 제시했거든요. 그렇죠? 접대비 조정 명세서. 자, 전체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보면 여기 지금 다 나오지 않았으니까 제가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686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접대비 한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일단 기본 한도. 기본 한도는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1200만 원이 바로 왔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수입금액 기준인데 수입금액 기준 한도를 할 때 얘가 지금 매출액이 전체가 100억 원이었거든요. 그중에서 50억은 특수관계인이래. 그럼 어떻게 하냐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50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0.3% 이렇게 가나요? 맞죠? 그런 다음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50억에 대해서는 0.3%를 하고 우리가 10%만 계산을 해줘야 돼. 한도할 때. 일단은 요거에 대한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맞나요?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서식에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접대비 서식을 갑자기 공부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 얘 서식을 봤더니 일단 여기서 1200만 원 이렇게 들어왔죠? 자, 총수익금액 기준으로 해서 전체 수익금액 기준으로 해서 일단 전체 100억 원에 대해서 0.3% 하면 3천만 원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일반 수입 기준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특정 수입 기준이 아닌 일반 나머지 수입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 수입 금액을 우리가 얼마로 보는 거예요? 50억으로 보잖아. 그럼 얘를 50억으로 봐가지고 50억에 0.3%를 곱한 애를 여기다가 기재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500만 원. 그리고 특정 수입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 수입에서 특정이 아닌 애를 빼면 뭐가 돼? 1,500이 되잖아요. 맞나요? 1,500에다가 10%만 반영하겠다. 그럼 뭐야? 150만 원이 되는 거지. 특정 수입 금액에 대한 거는. 그런 다음에 한도액이 1번, 3번, 4번 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접대비 한도액을 가지고 서식을 좀 잘 해석을 해보면 돼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 서식을 잘 모르겠으면. 어차피 최종적으로 뭐를 구하라는 거야? 지금 이 정확한 조정 명세서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접대비 한도 구하고 여기 들어갈 거를 계산하면 되니까. 그 일반 수익 금액에 대한 거 50억 계산한 거 여기는 이제 1,500이 들어갈 거고. 됐죠? 최종적인 접대비 한도액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되잖아. 그럼 1,200만 원에 이거 더 해야 되니까 1,200만 원에 얘는 1,500일 거고 얘는 1,500의 10%니까 150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1,200에 1,500에 150 이렇게 하면 얼마야? 2,850만 원 나오죠. 최종적으로는 2,850만 원이 나온다. 그 정답은 1번은 1,500, 2번은 2,85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조금 서식이 나오면 물론 우리가 낯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하고 조금 고민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좀 후순위로 미루시고 근데 보실 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일단 결론적으로 이것만 구할 수 있어도 여러분 합계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접대비 한도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법인세법상 즉시상각 의제와 관련된 다음의 지출 중에서 성격이 가장 다른 것은 건물 외벽, 파손 유리, 기계 소모품 대체, 수익적 지출이죠. 엘리베이터 설치, 자본적 지출입니다. 17번. 법인세법상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에 대한 실무 담당자들의 대화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은 결산 조정 사항이죠. 맞아요. 송금 산입이 가능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뭐예요? 신고 조정이지. 그렇지, 맞죠? 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에 포함되지 않아야 돼. 자회사나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맞는 얘기고요. 자,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1%하고 대손 실적률 중에서 큰 걸로 하는 거 맞죠? 근데 여기서 대손 실적률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 잔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대손금액의 비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전 종료에 남아있는 채권 중에서 당해에 얼마의 대손이 발생했느냐가 실적률이죠. 직전 종료일이어야지. 당해 종료일은 올해 이미 다 대손 처리하고 남아있는 건데 그걸로 무슨 실적률을 구해요? 잘못됐어, 박 과장이.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매출 채권뿐 아니라 대여금 등등등도 포함됩니다. 박 과장. 다음, 법인이 사업과 관련해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적법한 증빙을 구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적법한 증빙을 구비했을 때 이제 수취 의무와 미수취 불이익, 요거 이제 우리가 본 거죠. 요거 많이 봤죠, 여러분.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래 이제 그 일반적인 모든 비용들은 적법한 증빙을 받아야 돼요. 모든 비용들은 건당 3만 원 초과하는 모든 비용은 원래 적법한 비용을 받아야 돼. 근데 그걸 안 받았어? 그러면 손금으로 인정은 하지만 여기에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근데 접대비는 송금조차 인정하지 않아. 송금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예 비용에서 제거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약간 없는 거 셈 치요. 이렇게 하니까 완전 최대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가산세는 특별히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 3번이죠. 요 표는 우리가 한 2번 정도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믿고요. 넘어갑니다. 자, 3일은 대표이사 김삼일 씨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 있죠.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적수가 365000000이네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5%고요. 여기에 365분의 1. 그리고 얘는 특별히 뭐 돈을 받았다, 추가로 이자를 받았다 이런 거 없어요.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 있으니까 이자 추가로 받은 게 없네. 요렇게 계산한 게 뭐다? 인정이자죠. 요렇게 계산을 하면 요렇게 빼면은 1000이니까 1000에 5% 50만 원입니다. 50만 원만큼은 인정이자로 봐서 뭐 하겠다? 입금 산입 50만 원 인정이자 누구한테? 대표이사가 빌려갔으니까 상여 처분합니다. 됐죠? 입금 불산입 아니에요. 입금 산입 가야 돼. 입금 산입. 회사에서 수익 계상을 안 한 거잖아. 이자 수익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계상을 안 한 거니까 입금 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겁니다. 자, 다음 20번. 법인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맞죠? 신고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죠? 잘못됐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 그래도 신고는 해야지. 해당 내국법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본다. 다 맞죠? 2번이 잘못됐고. 21번. 자, 이제 21번부터 이제 소득세법 나왔어요. 20번까지 법인세법 끝났고 이제 소득세법 문제 봅니다. 자,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여러분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크게 거주자와 거주자 아닌 사람들이 이제 싹 다 비거주자로 보는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둬야죠. 그쵸? 그리고 특히 며칠 이상? 183일 이상. 제가 요 얘기 말씀드렸죠. 왜 183일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365를 반으로 딱 나눴더니 182.5야. 그래갖고 이제 하나 반올림 해가지고, 야, 우리나라에 그래도 너 반 이상 있었으면 너 거주자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하고, 얘는 국내 원천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자, 법인이 아닌 단체야. 뭘로 취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인으로 취급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소득세 적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이익을 분배하지 않아. 그러면 그냥 얘 하나를 뭘로 봐요? 일거주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혹은 뭐 비거주자로 보거나. 됐죠? 어쨌든 쟤를 별도로 보겠다는 얘기야. 맞는 얘기고. 자,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 마찬가지 누구란 얘기예요? 개인 취급하는 단체란 얘기지. 맞아요? 개인 취급하니까 소득세 적용하는 건데, 얘가 일부 구성원한테만 분배를 해. 그러면은 분배를 한 그 구성원들은 지소득 지가 각각 분배한 대로 신고하고, 분배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일거주자로 본다. 그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일부 구성원에게 이익이 분배됐으면 구성원 니네는 알아서 소득세 법인세 분배한 대로 하고,
만약에 분배 안 해서 확인 안 되는 거는 얘 개인이니까 1거주자나 비거주자로 보겠다. 얘도 맞는 문장이에요. 지금 3번하고 4번하고가 문장이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읽기 싫을 수 있고 봐도 뭔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요거 딱 갈라드리는 기준 알려드렸잖아요. 법인으로 보는 애는 그냥 법인인 거고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개인인 거야. 그럼 소득세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분배 안 하면 그냥 일거주자로 봐서 그냥 하나의 개인으로 봐서 소득세를 적용을 하는 건데 그 안에서 누군가에게 분배를 한다? 그럼 분배한 사람이 개인이면 소득세 따라가고 분배한 이익 갖고 법인이면 법인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일부만 하겠다 그러면 쪼개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되셨죠? 찬찬히 읽어보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잘못된 거 아까 1번이었죠. 이거 183일이니까 22번. 자,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은 기타 소득하고 양도소득이지. 그 이자하고 배당은 당연히 필요경비 없고 퇴직소득도 필요경비는 없죠. 저거는 이제 퇴직소득 공제 같은 게 있는 거지.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거주자 김수정 씨의 종합 과세할 금융소득이래. 종합 과세할 금융소득.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모의고사 풀어드릴 때 금융소득의 종류는 우리가 알자. 그래갖고 쭉 한번 정리했었죠. 무조건 분리과세 해야 되는 거,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조건부 종합과세 해야 되는 거. 그건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로스업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배당소득에 대해서 추가로 해야 되는 거 배당가산액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다 봤더니 여러분 보세요. 얘는 뭐예요? 현금배당금 3번 소득이고 주권상장법인 현금배당금 3번 소득이죠. 정기예금이자 뭐예요? 3번 소득이야. 비실명이자 얘는 뭐야? 무조건 분리과세잖아. 1번 소득. 그럼 이제 요거 3개 가지고 2천만 원이 넘는지를 봐야 돼. 넘어요? 넘네? 조건부 종합과세니까 싹 다 뭐 한다? 종합과세 한다. 그로스업 생각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3개 더한 거 얼마예요? 2,100만 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로스업 한번 생각해보자. 자, 2,100만 원이 조건부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인데 여기서 그로스업을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배당, 이자부터 쌓으니까 이자 300 쌓고 나머지 싹 다 배당이잖아요. 그 2천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은 뭐가 있어? 100만 원만큼이 2천만 원 넘는 배당소득이네. 그럼 100만 원에 곱하기 11%가 그로스업이죠. 그러면 11% 하면 얼마야? 11만 원. 100만 원에 11% 11만 원이죠. 그러면 2,111만 원이 금융소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로스업은 고려하지 않으라고 했으니까 2,100만 원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는 그로스업 고려해도 여러분 계산하실 수 있겠죠? 자, 24번. 다음 자료를 제조업을 경영하는 복식부기 의무자 개인 사업자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뭐래요? 복식부기 의무자래. 자, 사업소득을 우리가 공부할 때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법인으로 운영할 때, 다시 얘기해서 법인세 적용할 때 하고 사업소득, 개인 종합소득세로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서로 다른 점들을 찾아가지고 세무조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하고 아닌 경우하고 적용해야 되는 게 달라지는 지점이 뭐였어요? 유형자산, 처분손익. 복식부기면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는 거야. 복식부기가 아니면 인정 안 하고. 맞아요? 그럼 얘는 복식부기 의무자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익에 대해서는 오케이,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에 대한 처분 손익에 대해서는 그런 복식부기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외예요. 양도소득 가야 되니까. 됐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봅니다. 일단 당기순이익이 2억 원이 나와 있고 얘네들을 가지고 소득세법상 세무조정을 해봐야 돼요. 소득세에서는 본인한테 급여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업소득은 전부 다 벌어들인 게 다 내 건데 뭔 놈의 내 급여가 어디 있어? 법인은 별도의 객체니까 급여를 줘도 되죠. 대표이사한테. 이거는 본인한테 급여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필요 경비가 불산입입니다. 영업부장으로 배우자가 일을 했다? 그럼 배우자는 월급 줘야지. 그다음에 배당금 수익. 우리 개인 사업을 할 때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 수익이 발생하면 얘네는 무슨 소득이에요? 금융소득이잖아. 얘네가 지금 사업소득 안에 들어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수입, 총수입 금액 어떻게? 입금 불산입이야. 총수입 금액 불산입. 다음, 비품의 처분이익이 뭐예요?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이잖아. 인정한다 안 한다? 냅두면 돼. 복식부기 의무자니까. 됐죠? 자, 벌과금 낸 거는 얘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전부 다 필요 경비 불산입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억 원에서
가산하는 세무조정 3천만 원. 요거는 수입을 부인하는 거니까 차감하는 세무조정. 얘는 경비 부인하는 거니까 가산하는 세무조정. 요렇게 해야지 사업소득 금액 나오겠네. 맞아요. 해볼게요. 2억 원에 3천에 빼기 5 더하기 2 했더니 2억 2,700만 원 나옵니다. 요렇게 찾으시면 돼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은근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개인 사업소득 금액 계산하라라는 문제를 은근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에서 우리가 배웠던 걸 토대로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데 법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똑같이 용어만 다르잖아. 필요경비 불산입이 송금 불산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만 좀 다르게 세무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를 왜 더하고 빼나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우리 법인세 할 때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세무조정 사항을 가산하고 차감하고 했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 손익계산서는 다 똑같이 나온단 말이지. 손익계산서 똑같이 나와 있는 당기순이익에다가 필요경비 차감하고 가산하고 총수익금액 차감하고 가산하고 한 다음에 사업소득금액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세무조정을 한다. 이렇게 접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김삼일 씨의 23년 급여 내역이다. 자,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 급여 계산하는 거는 계속 나오고 있죠. 과세 대상 근로소득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5번에 과세 대상 근로소득은 얼마인가. 특히 이제 이번에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뭐가 있었어요? 20만 원 식대. 그게 이제 개정 사항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월 급여액 200만 원에 12달 다녔으니까 2,400만 원. 상여는 급여액의 400%니까 248 해가지고 800만 원. 연월차 수당 얘는 뭐 200만 원 들어와야죠. 가족 수당 안 들어올 리 없죠. 자녀 학자금 들어와야죠. 이거 뭐 특별히 어디서 줬다 이런 거 없으니까 당연히 들어와야죠. 자, 식대 보세요. 월 10만 원인데 식사를 제공받지 않았어. 그리고 월 10만 원이야. 20만 원까지인데 10만 원이야. 그럼 얘는 전액 다 비과세. 그 다음 차량 유지비 300만 원인데 월 25만 원이고 나 회사 직원 차량으로 업무에 사용했어. 그리고 실제 뭐 다른 걸 받지 않았어. 경비 같은 거를. 그러면 25만 원 중에서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니까 50만 원 중에서 12달인 60만 원은 더해줘야 되겠네. 그쵸?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회사로부터 상여로 처분된 거 이거 뭐예요? 인정상여죠. 인정상여도 100만 원 더해질 겁니다. 자, 요렇게 다 더해볼게요. 2,400만 원, 8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했더니 3,710만 원 나와요. 맞죠? 요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문제 자체가 과세 대상 근로소득은 하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이제 총급여액은 얼마인가라고 묻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지. 근데 그렇다고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까지는 고려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과세를 잘 찾으시면 되는 그런 의도의 문제였고요. 자, 계산해 보시면 됐고 다음 26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결손금 공제. 우리가 소득 배운 걸 이렇게 쫙 적어보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가 이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었잖아요. 이 중에서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업소득밖에 없어. 전부 다 마이너스 소득이 나올 일이 없잖아. 사업밖에 없어요. 근데 사업은 부동산 임대를 하는 사업과 그 외에 일반 사업으로 쪼개가지고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했다? 그럼 이런 순서로 결손금 공제를 해줄 수가 있죠.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했다? 그럼 얘는 다음 해에 자기의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기억나시죠? 그거에 대한 거예요. 자, 23년에 발생한 결손금 발생 연도 종료일로부터 몇 년간 요거 법인세 기월결손금하고 똑같습니다. 15년 내에.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하고 통산 못하고 다음 연도로 그냥 이월시켜야 돼. 왜냐하면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공제할 수 있어서 그래요. 자,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하고 통산, 그리고 남은 거는 다음 연도 2월.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 신고를 했어. 추계 조사 결정을 한다는 얘기는 뭐 근거가 없어가지고 추정해서 세금 계산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야, 추정해서 세금 계산하는데 뭐 결손금까지 공제를 해주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손금 공제 안 해줍니다. 자,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27번. 다음은 근로자 김삼일 씨의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종합 과세될 기타 소득. 자, 요것도 정리 한번 했죠, 지난 시간에. 분리과세 해야 되는 기타 소득,
걔 빼고 나머지 찾으란 얘기예요. 자, 원고료, 골동품 양도소득은 뭐예요? 얘 분리과세죠. 물품의 일시적인 대여소득 이런 거 전부 다 들어가야지. 그래서 750만 원이고 종합과세 되는 거. 기타 소득 분리과세 되는 것도 뭐 있었어요? 연금 외 수령하는 거. 그리고 300만 원까지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 또 뭐 있었어요? 복권 당첨 소득. 이런 건 전부 다 분리과세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28번. 다음은 거주자 김삼일 씨의 부양가족 현황입니다. 인적공제 합계액을 구하시오 이랬는데 인적공제 합계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 합계액으로 보면 되죠. 자, 기본공제. 김삼일 본인 당연히 들어가고 배우자는 소득이 있으니까 안 돼요. 자, 장남하고 차남은 전부 다 나이 요건 만족하죠. 그래서 150 다 들어가고 장남인 경우에는 장애인이라서 200만 원 추가로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450만 원에 200 이렇게 가니까 650만 원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이렇게 잘 하셨고 29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써야지만 공제를 할 수가 있다 그랬죠. 내용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적용이 가능해요.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자, 백화점, 대형 쇼핑몰. 근데 면세점은 안 된다 그랬잖아. 해외 사용 금액도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신용카드 공제 제외되는 대상 금액이 있어요. 세금 내거나 또 취득세 내는 자산 사거나 막 이런 것들이 교육비 내거나 이런 건 전부 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 안 됩니다 그랬어요.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 금액 당연히 없어요. 이걸 넘어야 되는 거니까. 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영, 박물관, 미술관 이런 애들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한도 초과한 경우에 다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해외 사용분 안 된다, 면세점 사용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30번. 자, 김삼일 회계사 홈페이지에는 연말정산 답변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MRI 촬영했는데 MRI 의료비 공제 대상 됩니까? 맞죠? 자, 자동차 종합보험. 우리가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소득공제로 전액공제가 되는 거고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로 보험료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보험료 공제 대상이 돼요. 자녀 등록금 900만 원인데 이걸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900만 원에 대해서 당연히 교육비 공제는 되는데 신용카드 공제도 될까요? 신용카드 공제는 안 돼요. 안 돼. 자, 아파서 미국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국외에서 지출한 의료비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이게 틀렸죠. 자, 우리가 국외에서 사용하는 거 신용카드 공제 아까 안 된다 그랬고 교육비는 외국에 유학한 거, 외국에 유학 간 교육비는 공제돼요. 근데 의료비는 외국에서 진료받은 거, 치료받은 건 안 돼. 그러니까 교육은 외국에 갈 수 있는데 병원은 외국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4번이 잘못됐다. 다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이것도 이제 여러분 약간 조금 지엽적인 건데 일단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엽적인 거 나오면 최선을 다해 푸시고 이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눈으로 구경만 한번 해볼게요. 445페이지 잠깐만 가보세요. 자, 445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여기서 뭐 이제 1세대 1주택 정도가 좀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도 한번 눈으로 가볍게 보세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파산 선고했는데 뭐 거기서 양도를 어떻게 때려. 다음에 농지를 단순히 교환하거나 이렇게 쪼개가지고 예쁘게 만드는 분합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거 양도는 아니잖아. 정리하는 거니까.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양도로 법정 요건을 충족한 거. 그리고 뭐 지적 공부상 면적이 감소돼가지고 지급받는 조정금 이런 것들 전부 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잘못된 거 이제 2번으로 보시면 돼요. 농지를 교환이나 분합하는 거는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비과세인데 농지 대토라는 건 내가 농지를 팔면서 다른 토지를 받은 거예요. 대토는 대신 다른 토지를 받은 거야. 이건 양도지. 내가 갖고 있는 토지는 팔고 야, 너 다른 거 하나 너 줄게. 요건 이제 양도예요. 교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비과세 부분은 445페이지에 있는 거를 눈으로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좀 지엽적인 부분이기는 하다. 그래서 이제 농지 교환하고 분합은 비과세지만 대토는 비과세가 아니다. 32번. 자, 이제부터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맞죠? 자, 주된 재화 용역 공급에 부수돼서 공급되는 거. 주된 재화나 용역이 과세면 과세.
면세면 면세 이렇게 되죠.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돼가지고 공급되는 거에 따라서 같이 포함되는 걸로 본다. 그러니까 대가에 포함된 걸로 보니까 부수되는 재화에 대한 것도 일반 주된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거 맞는 얘기죠. 3번 재화 수입의 경우에 국내 생산 재화와 용역과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수입자인 경우에만 아니죠. 사업자건 아니건 부가가치세 과세하죠. 수입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원칙적으로 10%, 근데 수출하는 거 0세율 적용한다. 됐고요. 33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설 현장을 사업장으로 보면 온 지방마다 건설 현장에 사업장 다 만들어야 돼. 그렇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예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만약에 건설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다. 그러니까 건설업을 법인이 영위할 수도 있고 개인이 영위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이 건설업을 영위한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업무 총괄 장소.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내면 되는 거지 건설 현장마다 사업장으로 내고 그런 거 아니야. 잘못됐어요.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거. 부동산 임대업은 뭐예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야. 이거 보세요.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 부동산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 다 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부동산 매매업 있다 그랬죠. 자, 부동산 매매업은 뭐예요? 토지나 건물, 부동산을 사고 파는 업종이야. 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그 걔네가 있는 등기부상마다 사업자 등록증 다 내서 될 일이 아니지.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하고 부동산 매매업하고는 구분하라고 말씀드렸고 부동산 매매업은 요거랑 똑같아요. 건설업하고 똑같아요. 자,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어. 그러면 해당 사업자의 주소, 거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이것도 맞는 얘기로 볼 수 있죠.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보시면 되고 34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간이과세는 1년이죠. 자, 신규 사업자가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면 얘는 어떻게? 신청일로부터, 왜냐하면 사업 개시가 아직 안 됐으니까 신청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맞아요. 자, 근데 요거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 사업 개시일 이전이 아니라 그냥 사업 개시일 제대로 신청했으면 어떻게 해요? 사업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다. 자,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최종 과세기간이죠. 일반 과세자는 과세기간 몇 개예요?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눈다 그랬죠. 4번이 잘못했어요. 35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타인에게 직매장 반출했다는 거죠.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거 어떻게 해요? 자, 간주 공급에서 직매장 반출은 간주 공급에 해당하죠. 직매장 반출하는 거는 공급이에요. 그런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 과세제 또 사업자가 직매장 반출하는 건 공급이 아니야. 근데 얘네가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공급이야. 이런 순서로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얘는 직매장 반출해도 공급으로 보면 안 돼. 안 돼. 자,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한 재화를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유지를 위해서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거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니네가 자가 소비를 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다고? 간주 공급하겠다 이 얘기고. 다음에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한 거를 직접 관련 없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다? 당연히 공급이죠. 간주 공급이죠. 자기 생산한 거를 면세 전용을 한다? 이거 당연히 간주 공급이지. 잘못된 거 뭐예요? 1번입니다. 아시겠죠? 36번. 다음 중 용역의 공급 시기와 공급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통상적으로 용역의 공급 시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자, 완성도, 중간, 장기 할부, 기타 조건부 이건 뭐야? 전부 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자, 이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서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만약에 선불로 받았으면 그 대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선불로 받은 거를 임대 기간으로 안분해가지고 안분한 월의 과세 기간 종료일, 안분하는 해당 기간에 속하면 그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잘못됐죠? 자, 부동산 임대 용역에서는 당연히 간주 임대료가 있는데 얘는 예정 신고 기간 과세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합니다.
이런 거 전부 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47번. 다음은 서울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 내역입니다. 자, 요것도 작성하라는 거니까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37번이고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고서가 나와 있죠.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자료 보시면서 기억. 국내 도매상인 부산에 5억 원의 제품을 판매했다.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았죠.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5억. 다음 소매상의 광주에 4억 4천. 신용카드를 발행했다. 근데 부가세 포함 4억 4천이니까 신용카드 발행한 공급가액은 4억. 다음 미국의 직수출로 1억 원을 판매했네. 직수출은 어디 적어요? 여기는 구매 확인서 적는 거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여기에 직수출 1억 원 적는 거죠. 1억. 다음에 자 2023년 11월 3일에 회수 불능하게 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 채권 6,600만 원을 회수했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했대? 회수했대. 그러니까 2021년 1기에 대손세액공제로 600만 원을 빼기 해서 대손세액공제 받았는데 이번에 회수했어. 회수했으면 대손세액에다가 더해서 다시 토해내야지. 맞아요? 600만 원. 대손세액 여기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600만 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5억, 4억, 1억, 6억. 그러니까 요걸 이제 보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하고 좀 차이가 여기 지금 대손세액공제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뭐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거는 대손세액 공제니까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걸로 마이너스 800인가 그렇게 나왔던 거고 요번에는 얘는 왜 더하기 600이에요? 회수했으니까 매출세액에 다시 가산해줘야죠. 대손세액 공제 받았다가 다시 대손금 회수했으면 매출세액 다시 내야지. 됐죠? 38번. 자, 할부 판매 실시하고 있는데 23년 7월에 상품을 할부로 3만 원에 판매했대요. 회수 약정하고 실제 회수액 나왔는데 이거 볼게요. 일단 할부가 무슨 할부인지 정체를 따져야 돼. 7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할부예요. 회수 약정은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대요. 이거 무슨 할부예요? 단기 할부잖아. 그러니까 장기 할부면은 이게 의미가 있지. 장기 할부면. 근데 얘는 단기 할부잖아. 단기는 어떻게 해야 돼? 전체 그냥 다 신고해야죠. 그죠? 요렇게 이제 어떤 형태로 판매했는가를 파악하셔야 되고 자 39번도 한번 보세요. 23년 2월 5일 날 사업을 폐지했대요. 폐업 당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우리가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를 기준으로 가죠. 근데 감가상각 자산인 경우에는 우리가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해야 됩니다. 일단 제품은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니까 시가 2천만 원으로 보면 돼요. 토지는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가 아니잖아요. 상관없지. 자, 건물 보세요. 건물은 취득원가 4억, 시가가 2억이지만 감가상각 자산이기 때문에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얘의 감가상각 과세기간만큼 차감해줘야 돼요. 자, 건물 언제 취득했어요? 2022년에. 근데 우리는 언제 폐업했어? 2023년에 했죠? 자, 2022년 2월 20일에 취득했으니까 과세기간이 경과가 몇 개 했어요? 2022년 1과세기간, 2과세기간. 2023년 2월에 폐지했으니까 2023년에 경과된 과세기간이 없네. 그럼 몇 개? 5% 곱하기 2개. 건물은 5%고 다른 애들은 25%. 맞죠? 그러면 2, 5, 10 하면 90%니까 4, 9, 36 하면 3억 6천 되나요? 그래서 3억 6천이 우리 건물의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요거 더하기 제품 2천만 원 하면 3억 8천. 됐죠? 요 정도는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과세기간 요거 개수 세는 거. 취득한 과세기간 하나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잘 주의하시고. 4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가산세를 적용한다. 이거 맞죠? 근데 이제 사실은 과소신고 가산세하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국기법상 가산세긴 한데 근데 뭐 어쨌든 부가가치세도 적용이 되니까 요거는 같이 동시에 각각 적용하는 거 맞아요. 재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건 뭐예요? 가공세금계산서죠. 가공세금계산서는 3% 최대로 높은 가산세 적용한다 그랬어요. 잘못됐죠? 자,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2%는
미등록 가산세가 배제된다. 자, 미등록 가산세 몇 프로예요? 1%죠. 자, 둘 중에 큰 거 뭐야?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적용이 되는 거지 미등록 가산세가 배제되는 거 맞아요? 맞죠. 우리가 가산세가 중복 적용될 때는 둘 중에 더 큰 거를 적용한다 그랬어요. 자,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2%는 미발급 가산세일 거예요. 그럼 미발급 가산세하고 미등록 가산세하고 둘이 붙으면 얘로 과세해야죠. 그러니까 얘가 배제되는 거 맞아요. 자,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얘가 더 크겠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더 크겠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해봤자 막 0.5, 0.3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얘 지금 잘못됐어요. 얘가 더 클 거니까. 얘는 2%, 1% 이런 거니까. 정답을 보면 1번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요것도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얘도 맞는 문장입니다. 맞는 문장이에요. 요거 교재 595페이지에서 여러분 복습 한번 다시 하시고요. 얘가 지금 아마 작년에도 요 문제가 오류였거든요. 오류된 문제를 수정하면서 조금 놓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오류였는데 올해도 요거 조금 완벽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문장 자체를 얘도 맞고요. 얘도 맞는 걸로 기억하셔가지고 가산세는 여기서 한 번 더 적용 배제되는 거 여러분 점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되셨죠?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이제 모의고사는 이렇게 2회분이 나와 있어가지고 요걸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셨으면 됐고 나는 그래도 좀 완벽하게 준비가 됐는지 좀 몇 번 더 점검해 보고 싶다. 그럼 이제 우리가 3개년치 기출문제가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간이 조금 넉넉하신 분들은, 근데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웬만하면은 교재 안에서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오답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 끝까지 강의를 다 들으시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으셨을 텐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강의 촬영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실 차례입니다. 꼭 원하시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합격해서 합격 수기 남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